대체 나를 왜 살린 것이오? 그냥 두고 가기가 쉬웠소. 눈 속에 파묻힌 여인을 발견한 산골 나무꾼. 마을 사람들 모두 바보라 손가락질하는 그가 아무도 없는 깊은 산에서 혼자 결정을 내립니다. 모른 척 지나갈 것인가, 등에 업고 내려올 것인가. 그런데 이 여인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양반가에서 쫓겨난 과부. 그녀를 노리는 자들이 있었고 그 소나기가 산골 마을까지 뻗쳐오고 있었지요. 바보 나무꾼은 도망칠까요? 맞설까요?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먼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이름은 따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골짜기 마을이라 불렀지요. 한양에서 며칠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그 마을은 여름엔 지푸른 산이 사방을 둘러싸고 가을엔 단풍이 불타올랐지만 겨울이 되면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한 번 내리면 사흘이요, 두 번 내리면 닷새였습니다. 쌓이고 또 쌓여 나중엔 어른 키를 훌쩍 넘어버리는 눈더미가 마을 곳곳을 뒤덮었지요. 그러니 겨울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반년 가까이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장에 나가는 것도 어렵고 이웃 마을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그저 저마다의 방 안에 틀어박혀 가을에 거둔 곡식을 아끼고 또 아끼며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골짜기 마을 사람들의 겨울살이었습니다. 마을엔 몇 안 되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기와집은 단 한 채도 없었고 모두가 낮고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처럼 하늘로 올라갔지요. 가난하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 척박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나무꾼들이 그나마 겨울에도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산이 깊으니 나무는 넘쳐났고 눈이 쌓이기 전에 해다 모아둔 장작을 장날에 내다 팔면 몇 푼이라도 손에 쥘 수 있었지요. 그 몇 푼으로 소금을 사고 배를 사고 겨우겨우 한 계절을 버텨내는 것이 이 마을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복동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5, 키는 마을에서 제일 크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힘은 소 못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할 때면 남들이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양을 복동은 반나절 만에 해치웠지요. 지게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지고도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복동을 우습게 봤습니다. 힘이 아무리 세도 머리가 돌 때가리면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었지요. 복동은 샘에 어두웠습니다. 장에 나가면 번번이 속아왔고 말을 할 때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물어물 망설이다 때를 놓쳤지요. 누군가 슬쩍 놀려도 그 놀림인 줄 모르고 하아 웃으며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바보 복동. 마을 사람들이 등 뒤에서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놀리듯 붙인 이름이었는데 어느새 어른들도 그렇게 불렀지요. 복동 본인은 그 별명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면서도 딱히 화를 내거나 서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심성이 묻어난 터라 별명 하나쯤이야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지냈지요. 복동에게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복동이 어릴 때 산에서 나무를 하다 발을 헛디뎌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어머니 혼자 복동을 키워냈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며 아들을 먹이고 입힌 어머니는 이제 허리가 굽고 눈도 침침해져 있었지요. 어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복동의 혼사였습니다. 25이면 진작에 장가를 들어야 할 나이인데 바보 복동에게 딸을 주겠다는 집이 마을 안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복동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혼자 한숨을 쉬었지요. 이놈아,
내가 좀 영리하기만 했어도 혼잣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항상 다음 말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내 심성 하나는 이 세상 누구보다 곱다. 마을에서 복동과 가장 자주 얽히는 인물은 칠봉이었습니다. 나이는 복동보다 2살 아래인 23. 키는 작고 눈이 날카로웠으며 입이 얼마나 빠른지 저작거리 장사꾼도 당해낼 수 없다는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약삭 빠르기로는 온 마을에서 으뜸이었지만 그 약삭 발음을 좋은 곳에 쓴 적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심부름을 해주는 척 중간에서 한 몫을 떼먹거나 남의 사정을 귀동냥에 이 집, 저 집에 팔아먹는 것이 칠봉의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칠봉의 무리는 셋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눈썹이 짧은 만득, 항상 코를 훌쩍이며 다니는 봉삼. 이 셋이 어울려 다니며 마을 안에서 크고 작은 말썽을 일으켰지요. 마을 어른들도 칠봉을 못마땅해 했지만 마땅히 쫓아낼 이유가 없어 그냥 두는 형편이었습니다. 칠봉은 특히 복동을 즐겨 놀렸습니다. 복동이 속기 쉽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장에서 복동이 팔아야 할 장작값을 낮춰 받아오게 부추기거나 말도 안 되는 내기를 걸어 복동의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때마다 씩 웃고 말았지요. 복동의 어머니는 칠봉만 보면 눈을 흘겼습니다.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 언젠간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날이 올게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복동처럼 어리숙한 자보다 칠봉처럼 약은 자가 세상을 더 잘 산다고들 했지요. 세상은 영리한 자의 것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직 10월도 다 가지 않았는데 첫눈이 내렸고 다음 날엔 그보다 더 많은 눈이 쌓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올겨울이 보통 겨울이 아닐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장작을 더 구해두어야 한다. 식량을 더 아껴야 한다는 걱정이 이 집, 저 집에서 흘러나왔지요. 복동은 그날도 어머니에게 따뜻한 아침을 차려드린 뒤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폭설이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동이 눈을 뜨자 창호지 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이 유달리 밝았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다는 뜻이었지요. 마당에 나가보니 장독대가 반쯤 파묻혀 있었고 뒷산 쪽으로 난 오솔길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구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복동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오늘은 산에 가지 마라. 눈이 이렇게 쌓이면 발목 잡히기 십상이다. 괜찮아요, 어머니. 나무가 다 떨어졌잖아요. 복동은 특유의 묻어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뒤란에 쌓아둔 장작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요. 어머니는 더 붙잡지 못했습니다. 복동이 산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제 발로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동은 낡은 집신을 집집 매어 신고 지게를 걸머졌습니다. 눈 속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묵직했지만 거침이 없었지요. 숨이 하얗게 피어오를 만큼 추운 날씨였습니다. 나뭇가지마다 눈꽃이 피어 있었고 그 눈꽃들이 바람에 스르르 날릴 때면 은빛 가루가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복동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짐승의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노루나 멧돼지도 아니었습니다. 모양새가 뭔가 달랐지요. 복동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발자국을 따라 눈길을 흘겼습니다. 그러다 이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눈 속을 걸었던 흔적이었지요. 그것도 아주 작은 발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이 폭설 속에 복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복동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발자국은 산 위가 아닌 계곡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고 눈이 깊이 쌓이는 위험한 방향이었지요. 복동은 지게를 내려놓고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어귀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눈더미 속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쓰러진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색이 달랐습니다. 붉은 빛과 남빛이 섞인 색.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복동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빨리 다가가 눈을 걷어내자 여인이 한 명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 쓴 것은 양반가 여인들이 쓰는 것으로 보이는 장옷이었고 옷감은 마을 여인들이 입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운 것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고운 옷이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여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르스름한 빛이었습니다. 복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른 척하고 돌아가야 할 것도 같았습니다. 이런 일에 끼어들었다가 괜한 오해를 받은 사람 이야기를 복동도 들어본 적이 있었으니까요. 모르는 여인을 들쳐 업었다가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손이 보였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혀있는 가는 손이었지요. 그 손이 아직도 꽉 쥐어진 채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동은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죽겠구먼. 혼잣말 한마디를 내뱉고는 여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뼈밖에 없는 것 같았지요. 복동은 지게도 버려두고 여인을 등에 업은 채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웠지만 복동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차가운 숨이 복동의 목덜미에 가느다랗게 닿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복동을 보고 어머니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여인은 누구냐? 산에서 눈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냥 두면 죽을 것 같았어요. 복동은 여인을 방 안에 눕히고 젖은 장옷을 어머니의 손에 넘겼습니다. 어머니는 투덜거리면서도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롯불을 더 살리고 따뜻한 물로 여인의 손발을 주물렀지요. 복동은 방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반나절이 지났을 무렵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목소리가 작고 떨렸지만 말투가 반듯했습니다. 복동의 어머니는 여인이 입을 여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골짜기 마을이요. 내 아들이 산에서 데려왔구먼. 여인은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다 이내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듯 손발을 조금씩 움직였지요. 여인의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사연을 물으니 처음엔 입을 다물었지요. 하지만 복동의 어머니가 뜨거운 죽을 떠먹여주고 복동이 아무 말 없이 장작을 더 들여다 화롯불을 살려주는 것을 보면서 옥년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옥년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한양 양반가에 시집을 간 지 3년 만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도 없었지요.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의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은근히, 나중엔 노골적으로 옥년이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을 하나씩 빼앗아 갔습니다. 급기야는 남편이 남긴 방 한 칸마저 내어주라는 말이 나왔지요. 더 버티다간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옥년은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 한 벌뿐인 채로 한양을 빠져나왔지요. 친정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의지할 친척도 마땅치 않았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한양에서 멀어지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걷다 보니 눈보라를 만났고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복동은 방문 너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손에 들고 있던 장작이 살짝 쪼개지도록 힘이 들어간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옥년이 복동의 집에 머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옥년도 복동도 서로에게 어색했습니다. 옥년은 초가집 살림이 낯설었고
복동은 자기 집에 낯선 여인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색했지요. 밥을 먹을 때면 복동은 괜히 헛기침을 했고 옥녀는 자신도 모르게 밥그릇을 쥐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복동의 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이 웃겼습니다. 이놈아, 밥이나 먹어라. 왜 자꾸 헛기침을 하는 거냐?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복동은 귀 뒤까지 붉어진 채 밥그릇에 시선을 고정했지요. 옥녀는 그 모습을 보고 살짝 입술을 가렸습니다.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는 것이었지요. 한양에서 시댁 식구들의 서늘한 눈초리에 익숙해져 있던 옥년에게 이 소박한 밥상은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옥년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복동의 어머니가 허리가 아파 잘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을 본 복동의 어머니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고운 손으로 왜 이런 걸 하는 게야. 이리 오게, 이리 와.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는 제가 해야지요. 그 한마디에 복동의 어머니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복동에게 귓속말을 했지요. 전왕자, 어디 내보내지 말아라. 알겠냐? 복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복동은 그 느낌이 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옥년이 마당을 쓸며 숨을 내뱉을 때 그 하얀 입김이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멍하니 바라본 것은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그 무렵 마을에 심상치 않은 눈길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칠봉이었습니다. 장작을 사러 복동의 집에 왔다가 옥년을 얼핏 본 칠봉의 눈이 그날 이후로 계속 복동 내 집 쪽을 향했지요. 칠봉은 발 빠른 자였습니다. 며칠 안에 옥년이 한양 양반가 출신 과부라는 것을 알아냈지요.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왔다가 되돌아간 행상 하나를 붙잡고 한양 소식을 캐냈다는 말도 있었고 옥년이 입고 있는 옷감의 질을 보고 스스로 추측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칠봉은 만득과 봉삼을 옆에 끼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 시댁 쪽에서 찾고 있을 게 분명해. 그쪽 집안이 한양에서 꽤 된다더라. 신고해주면 돈이 나올 거야. 만득이 코를 벅벅 긁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뭐가 그리 대단한데? 그냥 가난한 과부 아냐? 야, 눈 똑바로 떠. 저 여인 폐물 봤냐? 아직 한두 개는 갖고 있을 거야. 그리고 시댁에서 돈 얼마 주겠다 하면 그걸로 한몫 챙기는 거지. 칠봉의 눈이 빛났습니다. 가진 것 없이 꾀만으로 살아온 칠봉에게 이것은 제법 큰 기회로 보였지요. 마침 그날 오후 복동은 장작을 팔러 장에 나갔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와 옥년만 남아 있었지요. 칠봉이 그 틈을 노렸습니다. 만득을 복동네 집 근처에 세워두고 옥년의 행색을 더 자세히 살피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눈치가 빨랐습니다. 만득이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는 것을 보고 기척을 느꼈지요. 어머니는 옥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방으로 들어가 있게. 저 만득이란 놈이 기웃거리는 게 예사롭지 않구먼. 장에서 돌아온 복동에게 어머니가 사정을 전했습니다. 복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복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칠봉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몰라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는 것쯤은 복동도 알 수 있었지요. 복동은 옥년이 자는 방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천천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복동은 옥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마을에 낭자 사정을 캐는 자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잠시 자리를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옥년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동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평소에 어리숙한 눈빛이 아니었지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산 위에 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 계신 스님이 좋은 분이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눈이 발목을 넘어섰고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지요. 복동은 앞서 걸으며 발로 눈을 다졌고 어머니와 옥녀는 그 뒤를 밟아 따라왔습니다. 세 사람이 한 줄로 산을 오르는 모습이 마치 기러기 때 같았습니다. 산 중턱을 넘어 더 깊이 들어가자 나무들이 빽빽해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눈도 더 깊이 쌓여 있었지요. 오르다 보면 절이 보일까 싶었지만 한참을 걸어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무 사이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복동이 멈추어 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자 나무 그늘 사이에서 회색 승복을 입은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는 삭발했고 눈빛은 깊었으며 피부는 산에서 오래 산 자의 것처럼 가무잡잡했지요. 해관 스님이시오? 복동이 물었습니다. 해관이라는 이름은 마을에서 가끔 들었습니다. 산속에 홀로 암자를 짓고 사는 스님으로 예전엔 한양 조정에서 일했다는 소문이 있었지요. 뭘 하다 세상을 등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노승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아는가? 젊은이.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다기에. 복동은 짧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해관은 말없이 듣다가 옥년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암자는 조금 더 위쪽에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사방이 눈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해관은 세 사람을 안으로 이끌었지요. 차를 내오며 해관이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하오. 이 낭자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요. 그리고 해관의 눈길이 복동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 젊은이도 예사롭지 않소. 바보라 불리는 자가 이 깊은 산에서 사람을 구하고 위험을 감지하고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복동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냥 한 건데요, 뭐. 해관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잔잔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그냥이 가장 어려운 것이요. 젊은이. 칠봉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복동 일행이 산을 오른 날 저녁, 칠봉은 이미 마을을 떠나 있었습니다. 눈이 깊어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칠봉은 인근 고을까지 나가 한양 방면으로 정가를 띄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해관은 이 상황을 침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꼬인다. 지금 당장 한양으로 향하는 것은 위험하오. 칠봉이란 자가 먼저 소식을 넣었다면 길목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것이오. 옥녀는 조용히 앉아 해관의 말을 들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해관의 암자 안에 있는 것이 그리고 복동이 곁에 있는 것이 이유였는지도 몰랐지요. 복동은 해관과 함께 방비책을 짰습니다. 해관이 낮은 목소리로 하나씩 이야기하면 복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평소에 어리숙하다는 평을 받는 자치고는 복동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르는 눈이 있었습니다. 아랫길은 막혔다 해도 이 산 너머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 눈이 많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길이요. 알아요, 스님. 나무하러 다니면서 봤어요. 해관이 복동을 다시 보았습니다. 줬소. 닷새가 지났습니다. 칠봉이 보낸 시댁 측 하수인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다는 소식이 해관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산을 오르다 해관에게 그 사실을 전했지요. 복동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하수인들이 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을 막아세운 것은 복동이었습니다. 혼자 큰 나무 뒤에 서 있다가 하수인 셋이 올라오자 길을 가로막았지요. 이 길로는 못 올라갑니다. 하수인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켜라, 이 농사꾼 놈아. 복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하수인들은 복동이 서 있는 길로 다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이 전하기로는 셋 중 둘이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지요. 복동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힘이 좀 세서요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해관이 옥년을 따로 불렀습니다. 복동의 어머니는 일찍 잠이 들었고 복동은 암자마당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관과 옥년 둘만이 마주 앉은 방 안에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해관은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의 남편 그 서방님께서 생전에 무언가를 남기셨소? 옥년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무엇을 남기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시댁 몰래 문서를 하나 작성하셨소. 낭자 이름으로 된 전담 문서오. 자식이 없으니 낭자가 홀로 남았을 때 쫓겨나지 말라고 미리 손을 써두신 것이지요. 옥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그런 것을 해두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병든 몸으로 마지막까지 그것을 생각했을 남편의 마음이 떠오르자 옥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해관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서방님과 아는 사이였소. 젊은 날 한양에 있을 적에 병이 깊어지면서 나를 찾아와 말씀을 하셨소. 낭자가 만약 쫓겨나게 되면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내가 이 깊은 산에 있으니 찾아오기 어렵겠지만 인연이 닿으면 닿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옥년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문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양 북촌. 남편 서방님이 믿었던 서책방 주인 노인이 갖고 있소. 그분은 믿을 수 있소. 하지만 한양까지 가야 하오. 갈 수 있습니다. 옥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칠봉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하수인들이 쫓겨 내려간 것을 알고 이번엔 더 많은 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5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칠봉은 해관의 암자 위치까지 시댁 측에 알려버렸습니다. 돈이 더 필요했던 칠봉은 아는 것을 모두 팔아버린 것이었지요. 해관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복동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복동이 차가운 눈빛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본 사람이라면 놀랐을 것입니다. 늘 어리숙하게 웃기만 하던 복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복동의 눈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스님, 암자를 떠나야 합니다. 어머니 모시고 한양으로 가야 해요. 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해야겠소. 더 늦으면 위험하오. 스님은요? 해관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떠날 이유가 없소. 그 자들이 암자를 찾는다 한들 내가 없으면 그만이지요. 나는 내 방식대로 몸을 피하겠소. 복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관이 복동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젊은이, 저 낭자 곁을 지키시오. 나는 그대가 바보라는 말을 한 번도 믿은 적이 없소. 그날 밤 깊이 세 사람은 암자를 떠났습니다. 해관이 알려준 산 너머 길을 따라 눈 속을 헤치고 걸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지만 눈이 희어서 발 앞이 보였습니다. 복동이 앞을 섰고 어머니와 옥년이 뒤를 따랐습니다. 무섭지 않소? 옥년이 복동의 뒤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동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것보다 해야 할 것이 있으면 무서운 게 뒤로 밀리더라고요. 옥년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며칠을 걸어 고을 어귀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한양 방면으로 가는 보부상 일행을 만났습니다. 복동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동행을 청하자 보부상 대장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럿이 함께 움직이면 눈길도 덜 험하다는 이유였지요. 길을 걷는 동안 옥년과 복동은 처음으로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들이었습니다. 복동이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이 먼저 물으면 복동은 성실하게 대답했지요. 도령은 어떻게 나무꾼이 됐습니까? 아버지가 나무꾼이었어요. 그냥 따라 하다 보니 다른 것을 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복동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배울 형편이 안 됐지요. 그래도 뭐 나무는 재미있어요. 산이 좋아요. 옥녀는 복동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을 말할 때 복동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어리숙하다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지요. 도령이 나를 구하러 산을 내려온 것이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복동이 뒤통수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그냥 두고 가기가 싫었어요. 그날 밤 일행이 주막에서 쉬는 동안 복동의 어머니는 복동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왕자,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에이, 이 눈치 없는 놈. 복동은 장작을 괜히 더 쪼개며 그 말을 흘려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가 붉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화롯불 탓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화롯불이 그렇게까지 뜨거운 밤은 아니었습니다. 한양이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해관이 일러준 대로라면 북촌에 있는 서책방을 찾아가 주인 노인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에는 시댁 측 사람들의 눈이 많았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었지요. 복동은 한양에 처음 왔습니다. 도성 안에 들어선 순간 복동은 발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와집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쉬지 않고 오갔으며 저작거리에서는 물건 파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산골에서만 살던 복동에게 한양은 그야말로 다른 세상이었지요. 그럼에도 복동은 압도되어 우두커니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잠깐 둘러본 뒤 옥년에게 물었습니다. 북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아요. 한양에서 살았으니까요. 옥년이 앞장섰습니다. 복동은 그 뒤를 따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지요. 골목이 복잡했지만 옥년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한양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옥년에게는 발이 되어주는 것 같았지요. 서책방은 골목 깊숙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과 좁은 문. 그러나 안에 들어서니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서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냄새가 오래된 나무와 먹물 냄새였지요. 어르신, 옥년이 불렀습니다. 안쪽에서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노인은 옥년을 보더니 잠시 눈을 크게 뜨고는 이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군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문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서방님께서 분명히 남기고 가셨습니다. 노인은 서책 더미 뒤쪽으로 가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죽으로 감싼 문서가 있었습니다. 옥년이 손을 뻗어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복동이 문 쪽을 보았습니다. 복동은 어머니와 옥년을 서책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뒤에 문 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벽 쪽 좁은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복동은 두 사람을 그쪽으로 이끌었지요. 어머니, 낭자, 저 통로로 나가서 왼쪽 골목으로 가세요. 포청이 어디 있습니까? 옥년이 답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두 번째 큰 길로 나가면 있습니다. 그리로 가세요. 관아 사람들한테 사정을 말하면 됩니다. 문서 꽉 잡고요. 도령은요? 복동이 씩 웃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것이 처음으로 복동이 보인 씩 웃음이었습니다. 어리숙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린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옥년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말보다 빠른 것이 있었습니다. 옥년은 손 안에 쥐고 있던 문서를 품에 단단히 안았습니다. 꼭 살아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지요. 복동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이 통로를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동은 돌아서서 서책방 앞문 쪽을 마주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이었습니다. 복동을 보고 그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과부를 찾아왔더니
덩치 큰 산에 하나만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비켜라. 못 비킵니다. 복동이 말했습니다. 짧고 또렷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좁은 서책방 안에서의 일이었습니다. 5이 차례로 들어오려 했지만 좁은 문 앞에서는 한 번에 하나씩밖에 들어오지 못했지요. 그리고 들어오는 자는 복동을 먼저 지나야 했습니다. 복동은 서책이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들어오는 자를 하나씩 돌려 세웠습니다. 힘으로는 복동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던 노인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허참 바보라고 했었나? 옥녀는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손으로 이끌고 골목을 달렸습니다. 좁은 골목이 이어지고 또 이어졌습니다. 숨이 찼지만 발을 멈출 수 없었지요. 문서를 품에 안은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 남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 해준 것. 옥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큰 길로 나왔습니다. 포청의 깃발이 보였습니다. 거기 관원. 옥년이 불렀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포청 관원이 돌아보았습니다. 옥년의 모습이 심상치 않자 관원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옥년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말이 빨랐지만 분명했습니다. 북촌의 서책방 시댁 측 하수인들, 불법으로 빼앗긴 재산, 남편이 남긴 문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관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있소? 여기 있습니다. 관원이 다른 이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포졸 여럿이 무기를 챙겨 서책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동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다리야. 포졸들이 서책방에 들이닥쳤을 때 5명의 하수인들은 이미 반쯤 지쳐 있었습니다. 복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흐트러졌지만 멀쩡했지요. 서책은 한 권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한쪽에서 복동 등 뒤에 숨어 있다가 포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포졸들이 하수인들을 묶었습니다. 하수인들은 저항하지 못했지요. 복동은 물 한 그릇을 받아 마시고는 포청으로 걸어갔습니다. 포청 앞마당에서 복동은 옥년과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복동의 팔을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못난 거사, 왜 항상 이렇게 사람 가슴을 졸이게 하는 거냐? 괜찮다니까요, 어머니. 옥년이 복동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 서 있다가 결국 짧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됐어요? 옥년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복동이 그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년은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어떤 긴 말보다 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그랬습니다. 짧게 말하는데 그 말이 오래 남았지요. 포청 관원이 나와 3사람을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조사는 며칠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포청에서 시댁 측 하수인들을 신문하고 옥년이 가져온 문서를 확인하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문서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옥년의 남편이 관아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아내 이름으로 전답 2마지기와 집 한 채를 남긴다는 내용이었지요. 시댁 측에서는 이 문서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은 알고도 숨겨온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조사가 진행되면서 시댁에서 저질러온 일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옥년의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을 강탈한 것, 과부를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 가리고 하수인들을 보내 문서를 빼앗으려 한 것까지 시댁의 가장은 포청에 불려왔고 그 자리에서 낯빛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양 안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옥년의 남편은 사실 한양에서 이름이 꽤 알려진 문반 가문의 자제였다는 것도 드러났지요. 생전에 병이 깊어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뿐 집안의 평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안의 며느리를 저렇게 내쳤다는 사실에 주변의 시선이 시댁에게 좋지 않게 쏠렸지요. 관아는 시댁 측에 옥년이 가져온 폐물 목록을 돌려줄 것과 문서에 명시된 전답과 집을 옥년에게 돌려줄 것을 명했습니다. 시댁 가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옥년은 판결이 내려진 뒤 포청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의 겨울 눈은 강원도 산골의 눈처럼 거세지는 않았지만 소복소복 쌓이는 것은 같았지요. 옥년은 눈발 속에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말없이 자신을 위해 손을 써두고 떠난 사람. 고맙다는 말을 이제는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동이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옥년이 눈가를 닦는 것을 보고 외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된 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년이 복동을 불렀습니다. 되찾은 집의 마루에 앉아서였지요. 한양 북촌의 작지만 아담한 집, 남편이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남긴 집이었습니다. 복동은 마당에 서 있었고 옥년은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이 가까워지는지 바람이 조금 덜 차가워진 것 같았습니다. 도령, 예, 혼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동이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옥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한 번 시집을 간 과부입니다. 도령에겐 과분한 제안인 줄 압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저를 진심으로 사람으로 대해준 이가 도령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도령의 어머님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곁에서 살고 싶습니다. 복동은 한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낭자는 양반가 사람이고 저는 산골 나무꾼인데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옥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나무꾼 손에 구명을 빚진 사람입니다. 그 나무꾼이 바보라 불린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이, 그 눈이, 그 그냥이 이 세상 어느 영리한 사람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복동이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옥년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복동의 어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기침이었지요. 복동이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좋다고 하시면 저도 좋습니다. 그 말에 방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얼마나 기다렸는데. 셋이서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있었고 처음으로 봄 냄새가 바람 끝에 실려왔습니다. 복동과 옥년은 그 봄에 혼인을 올렸습니다. 한양에서 거창한 혼례는 아니었습니다. 되찾은 집 마당에서 이웃 몇 명과 포청에서 도움을 준 관원, 그리고 서책방 노인이 증인이 되어주는 소각한 혼례였지요. 하지만 그날 복동의 어머니는 평생에 가장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되찾은 전답을 정리했습니다. 한양 생활을 정리하고 복동이 자란 강원도 산골이 아닌 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았지요. 복동은 그곳에서도 나무를 했습니다. 처음엔 나무를 왜 하냐며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복동은 태연했습니다. 산이 좋아서요. 그것으로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칠봉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댁 측 하수인들의 입에서 칠봉의 이름이 나왔고 마을에 돌아온 칠봉은 자신이 한 일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발빠른 꾀로 살아왔지만 그 꾀로 빼앗으려 했던 것들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지요. 해관 스님은 어떻게 됐느냐고요. 하수인들이 암자를 찾아갔을 때 암자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어디론가 떠난 뒤였지요. 봄이 되어 복동이 산을 오르며 암자를 찾아갔을 때에도 암자의 문이 잠겨 있었고 사람 없이 봄꽃만 피어 있었습니다. 해관은 그렇게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복동은 암자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작별을 대신했지요. 세월이 흘러 복동과 옥년 사이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눈과 아버지의 힘을 닮았다고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훗날 그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바보라 불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디를 봐서 바보인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착한 마음은 결코 땅에 묻히지 않는다고. 뿌린 씨앗은 언제고 싹을 틔우고 내민 손은 언제고 누군가의 손을 잡는다고. 바보 복동의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었지요. 샘에 어두워도 그를 몰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복동에 그냥 두고 가기 싫었다는 마음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눈 속에서 손 하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는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야다무와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